이 언론의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제도가 바뀌면 40대 이상이면 전문 기자 쪽으로 가야 되고, 20대, 30대 한 10년 동안은 뭐, 특히 사회부 기자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부 기자. 여러 부서에 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 적성에 맞는 그걸 선택을 해가지고 좁게 들어가도록 회사 나름대로 기부침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언론 규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이게 지금 많은 기사가 국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국회를 정치부 기자가 출입을 해요. 아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정치만 있습니까? 오히려 경제, 과학, 기술, 이런 게 훨씬 더 많잖아요. 특히 경제부 기자가 국회를 출입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정쟁 중심으로, 말싸움 중심으로 기사를 쓰게 되니까. 그게 또 정치에 영향을 주고 해가 정치가 저지가 되고 있는, 이게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언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 더 붙이고. 우리나라 언론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장 크게 실수한 게 있어요. 근데 이 가장 크게 실수한 걸 지금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인식을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는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한국 언론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 그것은 한글 전용,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점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신문이 앞장서서 했다. 언제부터 이게 극심해졌느냐 하면은 90년대부터 시작돼가지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한자가 줄어드는데 어떤 식으로 한자가 줄어드냐? 고유명사는 한자로 썼거든요. 지명과 인명은. 그러다가 90년대부터 이게 괄호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영삼하고 괄호하고 한자를 써요. 근데 2000년대로 넘어오면은 괄호 안에서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완전한 고유명사까지도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한국어가 망가졌다고. 우리 한국어는 잘 아시다시피 70%의 단어는 한자로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의 대부분의 개념어 이런 거. 그러나 30%는 뭐 좋다, 나쁘다, 눈, 바람 뭐 이런 거니까 이건 한글로 써요. 이게 한글 토속어는 한글로 쓰고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해야 되는데 70%를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70%의 단어는 소리 암이면은 암호가 되어버렸잖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은 그건 소리고 읽었는데 이거 좀 알쏭달쏭하다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될까 하면 그건 암호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언어 생활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한국 사람들이 어휘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휘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성이 약해져요. 심지어 시까지, 시도 한글 전용으로 간다고. 시는 함축성이 있고 이런 단어로 가야 되는데 그 한글 전용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신년, 깊은 곳, 인간의 신년이라고 했을 때 그럼 신년이라고 한자로 써야지. 그걸 한글로 쓰면은 암호가 되고 그걸 막 풀어서 인간의 깊은 곳 이렇게 쓰면 그 맛이 완전히 되는 거죠. 인간의 신년과 인간의 깊은 곳 이건 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어휘력이 떨어지고 문학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요새 언론에 가장 잘못 쓰는 게 최대 300명이 모였습니다. 최대 300km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최다 300명이고 최장 300km지. 그래서 최대, 최다, 최고 이런 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뭐 편하게 최대로 뭐 어쨌든 오늘 최대 5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것은 최대, 최고, 최다, 최장 이건 각각 따로 써야 되는데 이걸 하나로 통일했다 이거예요. 하나로 그 최대로 통일한 셈. 그럼 다른 세계가 날아가거든요. 다른 세계가 날아갔다는 말은 그만큼 정밀한 묘사가 아니냐는 거죠. 한국어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어휘력이 떨어지면 사고력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럼 행동이 부정확해지고 행동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어떤 나라의 실력은 군사력, 그 다음에 뭐 경제력도 있지만은 그 나라의 국어사전의 두께, 국어사전 두께가 크다는 걸 어휘력이 공부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 한 100년 뒤에는 한국의 국어사전이 지금보다 한 3분의 1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휘력이 떨어지면 국민 교양이 무너져요. 국민 교양이라는 것은 교양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한 언어에서 나온 거고 국민 교양이 무너지면 국가 엘리트가 안 나와요.
국가 엘리트는 이런 기술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뭐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거는 국가 엘리트는 인문적인 지식도 있고 예술, 문화, 체육 이런 데 폭넓게 아는 사람. 그래서 대국을 보는 국가와 민족, 세계 이런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을 흔히 우리가 국가 엘리트라고 그러거든요. 전문가하고 달라요. 그 국가 엘리트에서 정치인이 나오고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교양이 이루어져가지고 문사층 교육이 안 되고 독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국가 엘리트 10종 상태로 지금 아니 멸종 상태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교양어가 무너지니까.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지난 5월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네 사람의 토론이었잖아요. 그 토론에서 쓰는 용어 수준 그게 국가 엘리트 수준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말과 논리나 말하는 태도나 이런 거 이게 다 한글 전용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빨리 되살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한국 현대에서 가장 실패한 대통령 두 사람 중에 하나로 보는데 윤석열, 문재인 용서할 수 없는 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박무여 교육부 장관이 학교에서 한자 한글 병기 교육을 하기로 방금 결정했다고. 그때 반대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 딱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국정 국사 교과서 없애는 거라고. 맞습니다. 한자 병기 교육 없애는 거라. 자, 교과서, 국사 교과서 없애는 건 자기 이름적 가치관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한자 교육을 어린이들한테 한자 교육하도록 모처럼 그 제대로 만드는데 없애는 거는 그거는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고 후손을 포기하는 거지. 그대를 포기하는 거지. 난 가장 이건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보면서 흥분했는데 아무도 그걸 지적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유럽의 EU 가입 국가가 24개가 되는데 다른 나라 빼고는 대부분이 자기 나라 말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어가 있으니까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덴마크어가 있으니까 덴마크가 생겼고 폴란드어가 있으니까 폴란드가 생겼고 즉 국어는 국가입니다. 거기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불행하게도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참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분은 몰랐던 게 이 언어의 중요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언론기관에 앞장서가지고 다시 한자 변기를 하고 또 다시 교육하고 그래서 국어시험 칠 때 한자 출제하고 해서 하면은 근데 한국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고의 언어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세계 최고의 표의 문자는 한자잖아요.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는 한글이잖아요. 이걸 같이 쓰면은 표현력이 굉장히 풍부해진다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런 조건을 가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자 쓰고 그 사람들이 가다가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가다가나는 우리 한글보다 기능이 떨어져요. 우리가 최고입니다. 최고의 문장력, 최고의 어휘력, 최고의 표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휘력만큼만 사람을 출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휘력만큼만 그 나라는 발전한다. 지금 한글 전용주의자들이 제일 존경한다는 사람이 세종대왕인데 세종대왕이 저승에서 통탄할 것 아닙니까? 내가 한글 만든 게 한자를 버리라고 만든 게 아니고 한자와 한글 같이 써가지고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라고 한 건데 이렇게 됐다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이제 만나셨던 게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면 중 하나로 이제 있는데 좀 만나시게 된 계기라든지 좀 만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 또 뭐 만났을 때 느낌 등등 좀 어떠셨나요? 내가 평생 기자한 사람이고 국내의 대통령을 많이 만나고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제일 중요한 뉴스 소스였잖아요. 그럼 또 대통령이 된다면 만났습니다. 그 기자니까 당연히 만나야지. 그게 무슨 다른 고려가 있으면은 난 그 기자가 아니라고 봤어요. 아니 제일 중요한 뉴스 소스를 또 그쪽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가서 만나야지.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만나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느낌 좀. 그건 뭐 내가 기소를 썼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운이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나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이렇게 이름 한자로 참 잘 만든 이름인 것 같아요. 이슬제자에 밝은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항상 유쾌해요. 지금 대통령직을 상당히 즐기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천성이라고 봐요.
이슬제자의 밝을 명자인데, 그 밝을 명자는, 한자에서, 우리 한자 문학관에서 참 좋아하는 글자인데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는 날, 일 아닙니까? 저 태양의 밝음이잖아요. 네. 하나는 달, 월이잖아요. 네. 달의 밝음이잖아요. 네. 그 밝음이 잘 다르잖아요. 음. 저게, 그걸 하는 글자로 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소설가 이병주 씨는 산하라는 소설 앞에다가 이런 뽑은 말을 항상 썼어요. 태양에 바르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태양에 바르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그게 밝을 명자입니다. 네. 이 밝을 명자의, 한자의 위대성이 바로 이런 거죠. 밝을 명자 하나로 네. 어떤 철학적인 이런 풀이가 가능하잖아요. 인간이 햇볕처럼 항상 밝기만 할 수 있습니까? 또 월광처럼 항상 침몰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 두 개를 같이 가져야 네. 되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이도 이런 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분이 실용주의를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 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실용 정책을 취했다고 네. 했는데 나는 뭐 그 당시에 그 느낌은 내가 기사를 써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썼지만 내 판단은 요거였어요. 네.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달라지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고 난 뒤에 달라지는 사람 많거든요. 네. 아니 대부분이 달라져요. 근데 역시 대통령이 되니까 많이 달라지고 또 유지하는 점도 있고 뭐 지금 그 상태죠. 네. 제일 지금 좀 우려되시는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세요? 그건 지금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윤석열은 네.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물려붙이다가 망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판사들이 반대하는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다가 망할지 모르겠다. 하나 더 붙인다면 모든 군인들이 반대하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느냐. 이건 하나의 원리 아닙니까? 원리. 그리고 지금 사법부 압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느껴보는 검찰청 교체, 네. 그리고 뭐 내란 전담 특별재판소 설치, 네. 대법관수 늘리기, 뭐 좀 터무니없는 법 왜곡죄를 네. 만들어가지고 네. 검사판사 뭐 처벌한다는 거. 이런 게 네.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뭘 필요하지? 네. 우리 실생활과 이게 무슨 관계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걸려있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혼자 안전해지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 생활을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을 지금 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인다는 게 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거냐. 이거고 지금 생각보다는 반발이 약해요. 여론상으로는. 네. 언론이나 이런 보도로는 아주 비판적인데 거기에 비해서 여론이 안 따라가요. 네. 안 따라가는 거는 첫째가 워낙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고 또 윤의계인 노선을 걷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안 먹히거든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적 음모론을 비호하면서 무슨 비판을 하더라도 그거는 전혀 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의 눈에는 국민의힘은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는 존재가 지금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불법 계엄으로 코로나에 몰렸던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줬고, 그 윤호경 노선을 따르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실정을 네. 덮어주는 도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잘못되면 열심히 할수록 상대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 전략 개념이 약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전략, 스트래티지에 대한 생각이 약해요. 그건 전쟁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는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빼고 전쟁을 결심해본 적이 김일성 빼고 없는 이런 문화 속에서 크면은 전쟁 자체를 모르고 그럼 모든 일을 할 때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거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누구한테 덕이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감정이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전략이 없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략이 없었잖아요. 지금 그래도 지지율 60%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가 나쁘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가 위기로 막 멈췄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하여튼 위기로 거기서 극복을 하고 APEC 정상회의 잘 하고 또 국가의 기본적 전략 개념을 AI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것도 하니까 기본 점수가 유지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 재편이 된다든지 보수 진영이 지금 윤석열 세력의 외문을 잡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윤석열에 반대했던 무슨 한동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래서 바뀌어지고 이게 선거에서 상당한 선거를 점유해가지고 그래 되겠죠. 선거를 통해서 그 실력이 입증되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재명 정권을 위기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조갑제닷컴이나 뭐 이런 이제 오랜 팬들분들 중에서 이런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시는 분들은 혹시 없나요? 많죠. 나는 한 번도 박수만 받아본 적은 없어요. 박수 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왜냐면 기자는 사실을 따라가잖아요. 어떤 사실을 보도했을 때 그 사실 보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저는 한 번도 좌우 보고서 다 박수 받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기자니까 기자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다가 작년에는 조갑제를 욕했는데 요새는 조갑제 말이 맞네 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요새는 지금 그런 추세지. 저를 주로 욕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비판한다는 거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하는 거. 요 두 개거든. 그렇죠. 요 두 개를 가지고 저를 욕을 했는데 점점 내 말이 맞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